산타가 후덕하게 생기셨죠. 그래요. 그렇죠. 예. 선물 보따리가 큽니까? 선물 보따리가 좀 크진 않더라도 작년에 나눴잖아요. 작년엔 안 왔죠. 나눴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선물은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물가에서 경기로 완전히 옮겨간 것 같습니다. 영국, 유럽 그리고 미국 이제는 경기가 하락할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는 반색하고 있고 국채금리 하락하고 있는데 일본은 또 증시가 3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화요일에 증시연구소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소장님, 우리 어제 따끈따끈한 소식 일본 증시 얘기 먼저 해볼게요. 어제 장중에 보니까 3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어요. 일본 증시를 끌어올리는 힘은 뭡니까? 워렌 버핏일까요? 공교롭게도 워렌 네. 버핏이 일본에 투자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발점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상반기부터 내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시점이 그 작년 하반기 때부터 워렌 버핏이 이제 일본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엔화의 가치가 이제 좀 떨어진다라는 거.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출이 잘 돼요. 특히 이제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의 채산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 같은 경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을 많이 따라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생산성이라든지 수익성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 이후에 일본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판매량 둔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하이브리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하이브리드는 지금 1년 가까이 기다려야 살 수 있는 정도로 호황인 상태고 전기차는 재고가 좀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동차가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일본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본이 상당히 많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비견할 바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들 나름대로의 성장성들이 돋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신주들 같은 경우 화웨이가 빠지면서 반사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이 빠짐으로써 거기에 빈자리를 메꾸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사상 최고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 힘은 제가 농담 삼아 버핏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 자본의 힘입니다. 외국 자본들이 일본 시장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시장은 신흥국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로 선진국 시장이죠. 신흥 시장이 아니라 네. 선진국 시장이죠. MSCI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진 시장의 자금이 신흥 시장 대비해서 대략 5배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 펀드 동향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 삼성증권에서 매주 초에 월요일 날 글로벌 펀드 동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흥 시장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는 돈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진 시장으로는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선진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라는 건데 결국 선진 시장을 아우르고 있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본다라면 미국 지금 좋죠. 더군다나 일본 좋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금들이 더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고 아시아에 있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라든지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일본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 개선 여기에 수요의 수요가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켄 슬림의 전형적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계속해서 고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화값은 내내 하락세인데 오늘 9시 기준으로 보니까 엔화값이 867원. 물론 원에는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달러하고 원달러하고 비교해서 이 재정 환율로 계산을 하는데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요거 네. 어디까지 갈까요?
뭐 다 왔다라는 얘기들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당분간 고착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860엔까지 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900원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엔화 매수에 이제 나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 부분은 생각보다 조금 속도는 가파른 상태고 이 부분은 조금 당분간 유지가 될 거예요. 언제까지 YCC를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기준금리를 이제 닫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일본 경제 수장이 바뀌면서 기준금리 선을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로 바꾸는 시점까지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기준금리로 놓고 본다면 물론 이것이 많은 분들 그것이 이제 유동성을 이제 풀어놨고 네. 이 풀어놓은 유동성이 일본 경제를 이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엔화 약세는 서민들한테는 안 좋죠. 그렇죠.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소위 월급은 안 올랐는데 일단 먹거리 물가는 올라갔다라고 보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일본을 가면 여전히 이제 우리는 환율의 효과에 따라서 돈을 많이 바꿀 수가 있죠. 네. 환전을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만 먹는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라는 것은 일본 가시는 분들이 체감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뭐 짧은 여행에서는 뭐 그런 것들은 큰 중요성은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일본에서는 앞서 제가 이제 주식 쪽으로는 외국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워낙 지금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5.5 수준이고 일본은 낮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주식은 당연히 엔저가 나타나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 또 해외에서는 투자 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런 것은 엔저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경기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엔저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네. 엔저는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지금 증시 좋고 수출 네. 잘 되는 거 알겠어요. 엔저를 듣고 수출 기업들 실적 좋다. 근데 국민들은 죽어난단 말이에요. 3%대 물가로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금리를 플러스로 돌린다.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 같고 YCC를 1% 정도 용인하는데도 정말 오래 걸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태세를 전환하는 시점이 언제쯤 될 거로 보십니까? 정치적인 문제랑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 뚜렷하게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 올 초부터 계속해서 고착화된 문제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일본 경제 수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면서 YCC 그러니까 이제 그 변동폭을 좀 더 확대시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일본 중앙은행은 이것이 느려요. 박예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폭 확대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네. 오래 걸렸죠. 네. 우리가 생각보다는 올 봄에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후임자에게 이것을 권한을 주면서 시간을 좀 허비를 했죠.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임자가 해놓으면 후임자가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고착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몇 개월만 기다리면 일본의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그 이후에 후임자도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료들의 어떤 행태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엔저가 뭐 이렇게 다시 엔고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엔화 예금도 지금 뭐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실물을 바꾸려고 하면 없는 지점도 있대요. 여러분들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돈이 동이 나서 그러니까 실물 돈 자체가 동이 나가지고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엔화 ETN도 다시 등장을 했어요. 지금 네.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엔화를 통해서 미국 채권에 국채에 투자하는 뭐 ETF 뭐 이런 거 네. 같은 뭐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 상태인데 글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싸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볼 때는 예금을 드시던 여행 경비를 환전하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870원 정도라고 한다라면 거의 바닥까지 왔다. 거의 바닥까지 왔다. 여기서 850원이 간들 우리가 여행 경비로 따지면 그 수익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 다시 900원이 가더라도 그렇게 손해 본다라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굉장히 단위가 크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정도면 저도 엔화 예금을 한번 좀 들어볼까?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아니면 환전을 해가지고 엔화 상태로 외화 예금을 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걸 갖고 여행을 가시던 아니면 이게 뭐 1,000원 가면은 다시 팔아가지고 원화로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이자는 꼬박꼬박 붙는 거고 하니까 엔화 예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시중은행에 다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 있다. 환테크에 대한 부분들 이 정도라면 좀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환율과 이자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요. 뭐 1원도 손에 안 볼 거야. 이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렇죠. 대충 그 레벨 그 언저리에서 요 정도면은 수긍이 가는 수준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미국 증시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하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이 최근에 굉장히 확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에 대한 걱정은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기 연착륙으로 간다. 물가 잡고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시선이 하나 있고 경기가 걱정돼서 금리를 내리면 이게 호재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과 경착륙을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연착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는 것은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더 적당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릴 때 앞바람이 부는 거죠. 앞바람이 불면서 이게 이제 스무스하게 착륙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경기가 급속도로 꼬꾸라지게 되고 디플레가 오게 된다라면 뒷바람이 부는 거죠. 오히려 비행기를 더 누르면서 하드 랜딩이 될 수밖에 없는 경착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일단 뭐 두 가지 이론이 부딪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금리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막대하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근원 CPI 같은 경우 이제 3대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소비가 좀 줄어들고 실업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게 디플레, 그러니까 인플레가 아닌 디플레 기조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에 대한 현상에 놓고 이제 설왕설래가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증권사에서 나온 어제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 역시 현재 지금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 사이클에 따라서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파생이 되면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나쁜 거지만 지금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재고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수요에 대응하려고.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재고다라고 일단 여기서 이제 선을 좀 그을게요. 긍정적인 재고가 있다 보니까 앞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재고 사이클에 의한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이러다 보니까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언제일 것인가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제 많이 시작이 된 거죠. 미국은 선물 거래소에서 금리를 언제 내리냐에 배팅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 상품이 지금 내년 6월까지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가 35%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배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년 6월까지 두 번이나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나온 보고서를 보면 5월 달 정도가 첫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상반기 때 한 차례 정도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을 물 건너갔다 하더라도 내년에까지는 뭐 원론적으로는 계속 열려 있다. 허리띠 풀리지 마라. 이렇게 긴장감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4%대로 내려온 상태이고 4%대 중반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이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때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꾸 정치 얘기를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동안에 대선 기간 동안에 금리 인하기에서는 여당이 이겼어요. 금리가 올라가거나 멈춰 있을 땐 야당이 이겼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라면 이것을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불쑥 정치 얘기를 끌고 오느냐? 뭐 이렇게 띠딱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상하이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전만 하더라도 킹달러라는 단어가 지배를 하다가 선거 이후에 킹달러라는 단어가 확 사라져 버렸죠.
아무래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지지율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봇이라는 것도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 이 금리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2006년도 2004년서부터 2006년도까지 금리가 5.2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1년 6개월 만에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때 뭐가 터졌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죠. 그렇죠.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5.5예요. 더 높은 수준이에요. 이걸 더 오래 끌고 간다?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 선거라는 외부적인 변수까지 있다라고 보면 내년 상반기면 조금 금리를 인하하고 서서히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내년 상반기에 될 가능성이 정황 논리상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 미국의 경기는 나쁠 수가 없다. 나쁠 수가 없죠. 정황상 그렇다 이런 네. 말씀인데 자 그래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 네. 이게 통계가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1월부터 11월 사이에 미국의 S&P 500이 한 5% 이상 오르면 확률적으로 한 87% 정도는 산타랠리가 오더라. 이런 네. 통계가 있는데 올해 통계를 보니까 올해는 한 17% 올랐어요. 그러면 산타가 와야만 되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산타가 후덕하게 생기셨죠. 그래요. 그렇죠. 예. 선물 보따리가 큽니까? 선물 보따리가 좀 크지는 않더라도 작년에 나눴잖아요. 작년엔 안 왔죠. 나눴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선물은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산타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는 저는 조금 왜요? 우리도 들렀다 가지. 네.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표는 예약해 드릴 텐데 제 자비를 들여서라도 꼭 예약해 드릴 텐데 듣고 계시죠? 예,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네. 제가 이제 그 펄스 클래스로 예약해 드릴 텐데 미국은 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상황이라든지 주식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요. 앞서도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도 좀 좋은 상태고. 근데 우린 왜 안 와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좀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나 미국 같은 경우는 3분기에 GDP 성장률이 5%였잖아요. 우리는 아직 2%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디커플링이 나타날 걸로 네. 봐요. 하지만 내년에는 서로 어느 정도 이것이 좀 키높이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미국이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바이드노믹스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혼자 외치고 계시는 정책 중에 하나가 많은 지금 이제 투자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막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실업이 다소 늘어났다 하더라도 탄탄한 고용과 탄탄한 소비 아니 미국이 지금 현재 3%가 올랐다라면 작년 6월 달에 몇 프로가 올랐죠? 9%가 오른 거에 3%가 또 올라간 거예요. 인플레가. 그렇죠. 이럴 정도로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버티고 있고. 이 정도라면 네. 코끼리가 뛰어다닌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미국이 5%면 이건 정말 코끼리가 뛰어다닌다라고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티잖아요. 국민들이. 버텨내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지금 현재 곰이 기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다 보면 미국 쪽은 산타가 조금 오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그런 분석이지만 기술주 올해 뭐 그 70주 미국 70주 아주 뜨겁게 날아올랐는데 예. 엔비디아 같은 주가는 올해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예. 내년에도 미국 기술주는 갈까요? 그럼? 저는 엔비디아 뉴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엔비디아발 GPU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20만 개 서버가 이제 나올 것이고 내년에는 40만 개 서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40만 개 서버의 인공지능에 대한 트리거가 된 이후부터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기업들이 막대하게 서버를 만든 이후에 디램 재고가 쌓인 것처럼 네. GPU도 저는 내후년 정도 되면 재고에 대한 얘기들이 좀 거론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부분은 흔들리지 않은 모습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3분기 실적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2분기 이제 135억 달러 영업이익에서 지금 160억 달러 영업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실적이니까 요 부분은 이제 트리거가 없겠죠. 하지만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거에 따라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긴보다는 현재 주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라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견주한 것들이 설명이 될 것이고 이들 또한 서서히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고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소부장까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파생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가 연중 최고치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미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2분기에 실적이 워낙 좋아서 네. 주가가 한 번 더 확 튀어 올랐습니다만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추가로 오를 것이냐. 그러면 현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된다면 추가로 그들이 올라가거나 파생된 다른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이 마련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신 핵심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실적과 주가가 뭐 상관성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선반영돼 있는 건 맞아요. 네. 따라서 오히려 160억 달러가 안 나오면 주가는 떨어질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근데 160억 달러가 나오거나 만약 170억 달러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약할 거예요. 오히려 150달러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폭이 170억 달러 나왔을 때 160억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또 하락폭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번에 또 나오고 나면 가이던스가 또 나오겠죠. 네. 내년 가이던스가 얼만큼 커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밸류 논란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좀 사야 되는 느낌이지만 52주 신고가를 갈 때는 불안해요. 그 주식 격언에 그런 거 있습니다. 이익은 스스로가 챙긴다라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 네. 이게 이제 높은 밸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여유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